청소부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격떨어지게 정말 이 결혼 내가 허락한 거 아니야. 그냥 애 낳아주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렴. 결혼식 주인공인 신부가 시어머니의 뺨을 맞는 파열음이 호텔 예식장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수백 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신부의 뺨을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서연의 고개가 획 돌아갔고 하얀 볼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부 측 혼주석에 앉아있던 아버지 박철민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거친 손마디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청소부 박철민. 사람들은 그를 그저 힘없고 가난한 노인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발톱을 숨기고 청소부로 살았던 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돈과 권력에 취해 사람을 짐승 취급했던 자들의 처참한 몰락을 담은 통쾌한 실화입니다. 30년 전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의 검사, 별명 저승사자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지금부터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생의 오후를 지혜로 채우는 시간, 오후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피 끓는 부정과 짜릿한 복수극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이 사이다 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결혼식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철민 씨는 서울의 한 대형 상가 건물에서 청소 용역으로 일하는 60대 남성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고 상가 화장실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의 손은 락스 냄새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외동딸 서연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아버지를 닮아 심성이 곱고 똑똑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간호대학을 졸업해 국내 굴지의 성주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했죠. 철민 씨에게 서연이는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런 서연이가 어느 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빠, 인사받으세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이 병원 레지던트 선생님이에요. 준혁이라는 청년은 훤칠하고 예의도 발라 보였습니다. 철민 씨는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의사사위라니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언감생심 오르지 못할 나무 같았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너무나 견고해 보여 철민 씨는 그저 딸의 행복만을 빌며 허락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준혁의 집안은 성주병원을 소유한 거대 의료재단, 성주재단이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최명희 이사장은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도 콧대 높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최명희 이사장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가 나와 봉투 하나를 철민 씨 앞에 던졌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뜻입니다. 따님 몸값으로는 충분할 테니 이 돈 받고 떨어지세요. 어디서 청소부 딸이 병원장 아들을 넘봅니까? 급이 맞아야 상대를 하죠. 철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돈 때문에 내 딸을 파는 게 아닙니다.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비서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 서연이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병원 내에서 최 이사장의 지시로 왕따를 당하고 험한 부서로 발령이 나기도 했죠. 하지만 서연이는 버텼습니다. 준혁이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 집을 나오겠다는 강수를 뒀고 결국 서연이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면서 억지로 결혼 승낙을 받아낸 터였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결혼식 날. 식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장식,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단 하나 신부 측 혼주석에 앉은 박철민 씨의 낡은 양복과 초라한 모습만 빼고요. 최명희 이사장은 하객들에게 철민 씨를 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했죠. 주례사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였습니다. 서연이가 시어머니 최명희 앞에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부족하지만 잘 살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명희 이사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서연이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식장 안에 있던 500명의 하객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그 파열음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의 고개가 돌아가고 하얀 베일이 헝클어졌습니다. 너는 빠져. 병원장 아들이면 그에 걸맞은 짝을 데려왔어야지. 어디서 청소부 딸을 데려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며느리로 인정 못해. 그냥 애 낳아주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고 들인 거야, 알겠니? 청소부 딸 주제에 감히 내 아들 옆에서? 주제를 알아야지. 최명희의 독설은 칼이 되어 철민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게 시어머니가 할 짓인가? 신부 아버지 좀 봐. 저런 꼴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네. 역시 힘없고 돈 없으면 당하는 거야. 쯧쯧. 하객들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이 철민 씨를 향했습니다. 철민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저 오만한 여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퉁퉁 부은 볼을 감싸쥐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참아주세요. 오늘만 넘기면 돼요. 아기 생각해서라도 참아주세요. 딸의 그 처절한 눈빛, 그 눈빛이 철민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철민 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잊고 살았던 그 뜨거운 것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엉망이 된 채 끝이 났습니다. 최명희는 끝까지 며느리를 무시하며 사진 촬영조차 거부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실 구석, 서연이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빠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내가 불효녀야. 철민 씨는 거친 손으로 딸의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가슴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지만 딸 앞에서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니다. 서연아 울지 마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저 사람들이 못난 거다.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귀한 게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란다. 아빠는 괜찮다. 정말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알겠지? 딸을 신혼여행지로 보내는 차에 태운 뒤 철민 씨는 지하철을 타고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낡은 장롱과 책상 하나가 전부인 그 초라한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철민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으흐흑, 서연아, 못난 애비 만나서 내가 그 꼴을 당하는구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아내의 영정 사진을 붙들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든 철민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죠. 30년 전 범죄자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 속에 숨겨둔 007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돌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검사 임관 훈장, 낡은 법전, 그리고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박철민이라는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철민. 그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대한민국 정재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의 특수통 검사, 재벌 회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죄 지은 놈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잡아들여 저승사자라 불렸던 그 박철민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던 그였지만 아내가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린 딸마저 엄마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아파하자 그는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권력 다툼과 협박에 시달리는 삶 대신 오로지 딸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그는 칼 대신 빗자루를 들었고 호통 대신 미소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명희는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그 노인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저승사자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철민 씨는 명패를 어루만지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최명희. 내가 사람을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렸어.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뺏어서라도 갚게 해주마. 그날 밤 철민 씨는 낡은 수첩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30년 전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후배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검찰총장, 대형 로펌 대표,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그들이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중후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내 최대 로펌 태산의 대표 변호사이자 과거 철민의 오른팔이었던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 나네 박철민이야 잘 지냈나? 수화기 너머에서 쿵하고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아니, 형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정말 살아계셨군요. 연락도 끊고 어디 계신 겁니까, 대체?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연락도 못했네. 미안하네 다름이 아니라. 자네 도움이 좀 필요해서 전화했어. 말씀만 하십시오. 형님 일이라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형님이 은퇴하시고 저희가 얼마나 형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성주의료재단. 최명희 이사장 그 여자 뒤 좀 캐야겠어. 아주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까지 다 찾아내게. 성주재단이요? 아, 요즘 거기 말이 많긴 합니다만. 형님이 직접 움직이신다니 뭔가 큰일이 났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들이 지금 서울지검 특수부, 금융조사부 요직에 다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장도 제 동기고요. 오늘 밤 당장 소집하겠습니다. 형님, 드디어 돌아오시는 겁니까? 그래 다시는 칼을 안 잡으려 했는데 잡기가 너무 설치는구나. 내일 내 청소부 작업복 벗어던지고 자네 사무실로 가겠네. 전설의 귀환. 박철민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 카르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호랑이가 다시 이빨을 드러내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와 후배들이 앞다투어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칼을 뽑았다는 건 누군가는 반드시 파멸한다는 것을요. 철민 씨는 밤을 새워 김 변호사가 보내온 성주의료재단의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날카로운 수사 감각은
전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재무제표를 훑어보는 그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의료기기 납품 비리, 유령 수술 의혹, 제약사 리베이트, 그리고 비자금 조성까지 아주 종합선물 세트구나. 겁도 없이 이렇게 해먹었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병원의 추악한 이면이 그의 눈에는 훤히 보였습니다. 최명희 이사장은 병원 수익금을 빼돌려 해외 도박 자금으로 쓰고 있었고 아들 준혁의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수백억 원을 탈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사용해야 할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 관리 대장까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VIP 고객들에게 불법 투약을 해주고 뒷돈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야.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군, 최명희. 넌 이제 끝났다. 며칠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연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흑흑, 어머님이 전화해서 아빠 청소일 그만두게 만들겠대요. 뭐라고? 용역업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아빠 자르라고 난리를 쳤대요. 그리고 건물주한테도 압력 넣어서 우리 옥탑방 빼라고. 나보고 당장 짐 싸서 나가래요. 이혼 안 하면 아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아빠 어떡해. 나 때문에 아빠 밥줄까지 끊기게 생겼어. 철민 씨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딸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생계까지 위협하며 협박을 하다니. 더 이상의 자비는 사치였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라.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 집에서 당당하게 있어. 절대 기죽지 마. 곧 세상이 뒤집힐 거야, 알겠지? 아빠, 믿지? 전화를 끄는 철민 씨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30년 전 입었던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유행은 지났지만 잘 다려진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숨길 수 없는 위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때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자신이 구속시켰던 제약회사 영업이사 장태수가 출소 후 밥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태수는 과거 리베이트 사건으로 구속되었지만 사실 윗선의 지시로 덤터기를 쓴 억울한 케이스였습니다. 당시 박철민 검사는 그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고 출소 후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도와주었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일하던 장태수가 철민 씨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 나왔습니다. 검사님, 아니 선생님. 장태수는 철민 씨를 보자마자 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사람 됐습니다. 감옥에서 썩을 놈 죗값 치르게 해주시고 나오자마자 가게 차리라고 돈까지 보태주시고 제 은인이십니다. 살아계셨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철민 씨는 장태수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성주의료재단 기억하나? 자네가 예전에 리베이트 주던 그곳 말이야. 장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최명희 이사장.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덤터기 쓰고 감옥 간 거 아닙니까? 자기만 쏙 빠져나가고 제가 그 여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그때 그 장부. 이중 장부 아직 가지고 있나? 장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만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자신의 죄가 기록된 비밀 장부였습니다. 그게 있으면 최명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잡는 정도가 아니야. 아주 뼈와 살을 분리해서 다시는 세상 빛 못 보게 만들 수 있어. 내 딸이 그 여자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뺨을 맞았네.
청소부 딸이라고. 장태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주방 깊숙한 곳 장독대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닐에 꽁꽁 쌓인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 철민 씨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명희가 받아 챙긴 뇌물 내역, 날짜, 장소, 금액까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가 프로포폴 빼돌려달라고 요구한 녹취록도 USB에 담겨 있습니다. 제발 그 여자 꼭 좀 벌 받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을 망친 그 여자 선생님 손으로 끝장내 주십시오. 철민 씨는 장부를 받아들고 장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이 장부가 자네의 억울함도 내 딸의 눈물도 닦아줄 거야. 드디어 결전의 날 디데이가 밝았습니다. 최명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병원 이사장실에서 VIP 고객들을 응대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를 쫓아낼 생각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죠. 그 청소부 딸내미 이제 짐 싸고 있겠지? 용역업체에 전화해서 그 애비 당장 자르라고 했으니 길바닥에 나 앉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감히 어디서 우리 집안 물을 흐려? 내 아들 옆에는 장관 딸 정도는 와야지.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이사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나왔습니다. 검찰? 내 남편이 누군지 알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내쫓아. 내 남편한테 전화해. 최명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이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푸른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파란색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들 손머리 위로. 책상에서 물러나세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수사관들은 순식간에 사무실을 장악하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열고 장부를 챙겼습니다. 이거 뭐야? 너희들 미쳤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아냐고. 최명희가 악을 쓰며 반항했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낡은 코트를 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철민이었습니다. 청소부 작업복이 아닌 30년 전 검사 시절 입었던 그 코트를 입고 서슬 퍼런 눈빛으로 말입니다. 최명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 결혼식장에서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청소부, 그 볼품없던 사돈 노인이 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아니, 지휘하며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 왜? 경비, 이 늙은이 안 내쫓고 뭐해? 여기가 어디라고 청소부가 들어와. 철민 씨는 천천히 최명희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명패 하나를 꺼내 대리석 책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이사장실을 울렸습니다.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박철민. 명패에 새겨진 글자를 본 최명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 설마? 법조계에 몸담았던 전직 판사 남편에게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전설적인 이름. 호랑이도 벌벌 떤다는 그 저승사자 박철민이 바로 눈앞에 있는 청소부 사돈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항상 말했었죠. 박철민만 피하면 된다고. 그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정의의 사도라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내 며느리의 아버지라니. 당신이 그 박철민 검사? 말도 안 돼. 은퇴하고 죽었다고 들었는데. 철민 씨는 싸늘한 눈빛으로 최명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위엄이 있었습니다.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죄. 법으로 심판하러 왔소.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권력과 돈이 정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휴지 조각인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지. 당신은 청소부를 무시했지. 그래. 내가 오늘 당신이라는 쓰레기를 청소하러 왔다. 그때 김민수 변호사가 들어와 철민 씨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형님, 준비 끝났습니다. 영장 발부됐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철민 씨는 최명희의 눈앞에 구속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최명희,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조세 포탈,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어떤 변호사도 당신을 구하려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 막아놨거든. 수갑 채워. 철민 씨의 나직한 명령에 수사관들이 최명희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를 채웠습니다. 찰카닥. 그 소리가 최명희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이거 놔. 이거 안 놔.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누군데? 최명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가 머리가 헝클어진 채 끌려나가는 모습은 병원 로비의 수많은 환자와 직원들, 그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시각 TV 뉴스에서는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속보입니다. 성주 의료재단 최명희 이사장 500억대 횡령 및 탈세,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로 정격 체포되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병원 내 VIP 전용 프로포폴방 실체 드러나 충격적인 이중 장부 발견. 이어서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며느리 결혼식장에서 뺨을 때리는 시어머니의 갑질 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청소부 딸이라는 이유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뉴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최명희가 서연에게 손찌검을 하고 모욕하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주재단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빗발쳤고 병원 앞에는 시민단체와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계란을 던졌습니다. 성주병원 주가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 조사실, 푸른 수의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최명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도 오만했던 눈빛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콧대 높던 사모님은 온데간데였고 죄수 번호가 적힌 초라한 늙은이만 남아 있었죠. 철민 씨는 특별조사관 자격으로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최명희는 철민 씨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박 검사님, 아니 사돈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눈이 멀어서 몰라 뵙고.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 남편도 변호사 자격 박탈당하게 생겼어요.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습니다.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철민 씨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하다. 내가 전직 검사가 아니고 그냥 청소부였으면 계속 짓밟았겠군. 당신은 반성하는 게 아니야. 그저 힘에 굴복한 것뿐이지. 당신의 그 썩어빠진 특권의식이 문제야. 아닙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아니 서연이한테도 제가 싹싹 빌게요. 제발요. 서연이 데리고 와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철민 씨는 최명희가 매달리는 손을 더럽다는 듯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청소부 딸이 나한테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함부로 대했던 병원 직원들,
하청업체 사람들, 청소하는 아줌마들, 그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부모요 사람의 가치를 돈과 배경으로만 판단한 당신의 그 천박한 오만이 오늘을 만든 겁니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요. 철민 씨는 조사실을 나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법대로 죄다 받고 나와. 징역 20년은 나올 거요. 그전엔 내 딸 그림자도 볼 생각 마. 그리고 내 딸은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야. 최명희는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주재단은 공중분해되었고 남편은 불법 행위 묵인으로 변호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을 호령하던 성주가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아니 감옥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날 오후 헌책방 지혜의 순문이 열리고 사위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사 가운을 벗고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로 철민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서연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죄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서연이와는 이혼하겠습니다. 저 같은 놈이 감히 서연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이 뺨을 때릴 때 제가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비겁했습니다. 준혁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관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소중한지 깨달은 것이죠. 철민 씨는 책을 덮고 무릎 꿇은 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가 무슨 죄가 있겠나?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더 있겠어.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방관도 죄네. 침묵은 동조야. 내 딸이 모욕당할 때 침묵했던 자네 모습,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이야. 남자는 자기 여자를 지킬 줄 알아야 해. 부모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진짜 어른이지.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자네를 많이 사랑하더군. 이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자네 걱정만 하고 있어. 그 녀석이 자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한 번만 기회를 주라고 울며불며 매달리더군. 이혼은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야. 나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네. 그때 서점 안쪽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뛰어나와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준혁 씨, 서연아.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은 준혁을 원망하기보다 그의 아픔을 감싸 안았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다만 준혁군, 조건이 있네. 철민 씨의 엄한 목소리에 두 사람이 떨어져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때는 법이 아니라 내 주먹이 나갈 거야. 내 주먹이 법보다 더 아프다는 거 명심하게. 그리고 자네, 의사 계속할 건가? 아닙니다. 저도 성주병원에서 나온 더러운 돈으로 공부했습니다. 의사 자격 없습니다. 면허 반납하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니네. 의술은 죄가 없어. 사람을 살리는 기술 아닌가. 대신 그 기술을 돈 버는 데 쓰지 말고 진짜 사람을 살리는 데 쓰게. 화려한 병원장 아들 말고 진짜 의사가 되어보게. 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서연이만 바라보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준혁은 성주병원을 떠나 시골의 작은 무이촌 보건소 의사로 지원했습니다. 화려한 강남 의사의 삶, 재벌 2세의 삶을 버리고 의료 소외 지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며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 역시 남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함께 내려가기로 결정했죠. 1년 후 공기 맑고 인심 좋은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박철민 씨는 주말을 맞아 딸 내외가 있는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트럭 짐칸에는 사위가 좋아하는 묵은지와 딸이 좋아하는 제철 과일, 그리고 헌책방에서 고른 손주와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둘째를 임신했거든요. 보건소 앞마당에는 마을 할머니들의 혈압을 재주고 있는 만삭의 서연이와 할아버지들의 굽은 허리에 파스를 붙여주며 땀을 흘리는 준혁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남에 살 때보다 훨씬 더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달려와 철민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준혁도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 장인어른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오냐, 그래. 너희들도 얼굴들이 아주 훤하구나. 뱃속에 손주도 잘 크고 있고, 네, 아주 씩씩하게 잘 놀아요. 발길질이 장인어른 닮아서 아주 셉니다. 하하. 세 사람은 평상에 둘러앉아 철민 씨가 가져온 수박을 쪼개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옆에는 손녀딸인 채원이가 아장아장 걷고 있고 그 옆에 나무에선 매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숨쉬고 살아요. 아빠 아니었으면 우린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서연이가 눈시울을 붉히자 철민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청소부의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됐다. 내 남은 인생 소원은 딱 하나야. 너희 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아니 팥뿌리가 다시 검어질 때까지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면 돼. 네, 장인어른. 그리고 이번에 내려가면 반일 좀 도와줘야겠어. 마을 이장님이 일손 부족하다고 난리야. 허리가 쑤셔서 말이야. 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힘 하나는 장사입니다. 장작도 패고 밭도 갈겠습니다. 준혁이 알통을 자랑해 보이자 셋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는 욕망과 함께 무너져 내렸지만 작은 시골 보건소와 헌책방에는 진정한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지만 사랑과 신뢰로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힘은 돈과 권력, 화려한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박철민 전 검사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헌책방 주인이, 경비원 아저씨가,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가장 위대한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 우리네 인생 후반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청소부로 위장했던 전설의 검사, 박철민 씨의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뻥 뚫리셨나요? 속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오후를 지혜로 채우는 시간, 오후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